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늘리고 환위험 관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보합권을 탈피하고 2,000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 투자자 순매수 확대 영향으로 1,9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특별한 모멘텀 없이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엔저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전환, 오름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2,147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63억 원, 2,288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기, 전자 및 운수 장비는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으며 특히 통신업종은 2.73% 상승 마감하였고요. 반면 보험업종은 1%가량 하락 마감, 의료정밀 업종은 2.4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79% 상승한 148만 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 이른바 현대차 3인방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2.66% 상승하며 최근 10거래일 동안 1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생명, SK하이닉스는 2% 넘는 하락폭을 보였으며 롯데쇼핑은 3.6%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후반 기관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일 코스닥 지수는 1.05포인트 오른 515.71포인트로 개장한 뒤 오전 중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장 막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후 2시 이후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기관 투자자는 142억 원 순매수하였고 이에 반해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116억 원, 31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부품, 의료정밀기기, 정보기기 업종 등은 상승 마감, 비금속, 섬유의류, 기타 제조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파라다이스, SK 브로드밴드, 다음 등 상승 마감, 셀트리온,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있다면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주시장의 특징 중의 업종들을 살펴보면 우선 택배 운송주 관련하여 업계 2위인 현대 로지스틱스가 택배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동반 가격 인상 기대감이 부각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대 로지스틱스가 택배 단가를 박스당 5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2,000원 안팎인 택배 단가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식경제부가 전일 동양그룹을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잠정 결정하였던 소식이 전해지며 그룹 내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웅진그룹주 역시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윤석금 웅진회장이 지주체제 유지를 위해 사재 400억에서 600억 원가량을 출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거래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해운도 지난 21일 마감한 경영권 지분 매각 입찰에 CJ, SK 등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오늘 증시 마감 소식은 신한금융투자의 남경표 대리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동흡 후보자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정 업무 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특정 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폭은 가입 연령,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에서 3.9% 내려가게 됩니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나 이달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령 70세에 3억 원짜리 일반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에는 매달 103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에 신청하면 3만 3천 원, 3.2%가 줄어든 100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게 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금융을 늘리고 환위험 관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올해 50조 원의 대출 중 45%를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환율 피해 기업에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료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선진국이 돈을 풀면서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까지 하락하고 특히 원엔 환율은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정책으로 20%가량 떨어져 대기업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택시법이 원래 입법 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택시의 과잉 공급과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업계 문제점과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활동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 정도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핵심 생산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 인구를 파악한 실제 노년 부양비는 31%로 젊은 층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생산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중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에서 49세에 해당합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 8천 명, 핵심 생산 인구는 1978만 4천 명입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23년에는 실제 노년 부양비가 52%로 예측돼 젊은 층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노년 부양비가 높아질수록 세대 간 갈등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2% 물가 상승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전년 대비 2% 물가 상승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을 반영해 물가 상승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내년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국채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하되 당분간은 매월 장기국채 2조엔, 단기채권 10조엔 등 13조엔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아베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 달성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총리가 직접 금융 완화 달성 여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현금성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급격한 자금 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박혜옥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금성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이 바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금성 자산 10억 원.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요. 이런 자산을 보유한 분들을 슈퍼리치라고 하죠. 이들이 바빠졌습니다. 세법 개정안 시행령 탓인데요.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 지난 2001년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요. 당시 자산가들은 예금에서 돈을 빼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는데 그때 유입자금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PB들은 2013년에 2001년보다 더 극심한 자금 흐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2001년은 금융종합과세가 재도입됐던 것에 그쳤지만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2배나 강화된 데다 즉 시연금의 과세 기준도 2억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에 불과할 정도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한 20억대의 한 자산가는 속된 말로 넋놓고 있다가는 돈을 빌리기 십상이라고 현상을 전했습니다. 그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슈퍼리치들의 관심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들이 가장 눈에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즉시연금입니다. 즉시연금은 현재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이 판매하고 있는데 즉시연금의 과세 기준이 강화된 이후 상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특정 보험 상품은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가 25% 룰 탓에 시중은행의 즉시연금 상품은 1월 달에 판매가 끝난 상황인데요.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은 세법 시행령 개정 다음 날인 18일에만 80억 원치가 팔리면서 배정받은 물량이 모두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판매하고 있는 33곳도 이르면 21일 상품 판매가 끝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도 1월 14일에서 17일에는 하루 평균 130억 원치가 팔렸지만 18일 하루에만 3배가 넘는 400억 원치가 팔렸습니다. 이 밖에 물가채권과 유전펀드, 인프라펀드, 선박펀드 등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상품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생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연관성이 있겠군요. 결국 재테크 패턴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재테크 지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요약하자면 재테크의 방점은 수익률보다 절세에 지키는 것인데요. 기존에 통용됐던 재테크 공식을 고수했을 때와 새롭게 바뀐 세제안의 빈틈을 적극 활용할 때 실제 금융소득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테크 풍속은 절세에 포커스를 두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도 절세를 겨냥한 재테크가 활발했지만 강도는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과세 기준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세 소득이 상한선인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규모를 줄여 세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거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면 연초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절세는 결국 분산의 원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시중은행 PB는 이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고객 유형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세금 누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슈퍼리치들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박혜옥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규모의 요르단 디젤 내연 발전소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한전은 현지 시간 어제 영국 런던에서 요르단 디젤 내연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금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디젤 내연 발전소 프로젝트의 발전 용량은 573메가와트, 총 사업비 7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한전은 세계 유수의 민자 발전 사업자들을 제치고 지난해 1월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요르단 디젤 내연 발전소는 2014년 9월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쉘과 손잡고 윤활기육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현대 쉘베이스 오일은 오늘 충남 대산 공장에서 번호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활기육 공장 기공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대 쉘베이스 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으로 6대4의 비율로 출자됐습니다. 윤활기육 공장은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 들어서며 하루 2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하반기 준공과 함께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한 옵티머스 G의 판매 국가를 3월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확대합니다. 옵티머스 G는 지난해 9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LG전자는 이달 말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유럽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출시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있는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 안경 단말기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뉴욕 지하철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IT 전문 매체인 PC 매거진에 따르면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브린이 지난 20일 뉴욕 시내로 연결되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습니다. 구글은 오는 28일과 29일 샌프란시스코와 다음 달 1일과 2일 뉴욕에서 구글 글래스와 관련된 개발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